월요일부터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까지거든요.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정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바이오스라이프 4개를 구매하시면 하나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인근의 센터나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오늘까지 구매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네, 다 오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 인사드리고서 오늘 본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스트 코리아 영업부 김재광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천센터를 오시는 사장님들은 제 얼굴을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못생긴 얼굴에 인상은 좋은. 네, 아무튼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셔서 바이오스라이프 세븐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주시고요. 3분 정도 안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가끔 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본사 허위 과대과장 광고 금지 예방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 좀 할까 합니다. 네, 방침 및 절차 안내고요. 네, 가입 권유 및 신청 시 주의사항에서 가입 권유 시 유니스트 코리아 F4로 등록된다는 점을 꼭 알려주셔야 되고 후원 수당의 전체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입 신청 시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가입 완료 후에 중요한 내용이죠. 회원번호를 꼭 알려주시고 주문 방법, 후원 방법 등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완료 후에는 증빙 서류, 특히 신분증 통장사본 같은 거 폐기 처리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제품 판매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을 신고하셔야 하고요. 또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어떤 의학적 효과, 효능을 주장하거나 특정한 병에 적합한 것으로 권유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오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나중에는 과대 광고로 들어갈 수 있는 점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제품을 판매하셔도 안 되고요. 제품 판매 후 구매인에게 반드시 계약사항이 적힌 소매 영수증을 제공하셔야지만 나중에 그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허위 가대과장 광고 금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표시, 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의 광고, 또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 광고 등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허위 가대과장 광고 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번 보시겠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체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또 과대 광고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반 사례 중에서 그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했다라든지 또 다른 업소, 다른 타사에 대한 제품을 비방하거나 그 비방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다리셨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네, 항상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좀 그 알차게 준비를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사에서 건식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 대리님이 와서 바이오스라이프 세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때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김혜진 대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재소개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사 마케팅팀에서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 대리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그쵸? 괜찮으세요? 잠 잘 주무셨어요? 저희 집은 아직 에어컨을 안 달아가지고
어제 잠을 너무 많이 설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대전 그 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고 왔는데, 대전은 제가 갔더니 내렸더니 41도더라고요. 네, 대전역에서. 그래서,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럴 때, 온열질환이나 아니면 음식물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배탈 나실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음식 드시는 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바이오스 라이프 7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바이오스 라이프 7이라고 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당당하게 말씀해 주신 사장님, 이거 어떤 제품인가요? 좋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면 제가 여기 설 이유가 없겠죠. 네. 바이오스 라이프 7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서 이제 전달을 드리고, 제품 교육에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내용, 네, 선행하셨던 분들 계시나요? 제가 5월 달에 아마 교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또 질문할 거예요. 자, 이 바이오스 라이프 7, 이 제품을 제가 곧바로 이제 제품 교육을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 바이오스 라이프 7이라고 하는 제품은 조금 어려운 제품에 속해요. 저희가 이제 처음 마케팅을 할 때도, 이 포지셔닝을 할 때도 이 제품이 조금 어려운 축에 속했었는데, 아마 일반 회원분들이나 저희 건강기능식품을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은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어서,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부터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품 교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이 제품의 개발에 기초가 되었던, 토대가 되었던 내용들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품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했던 내용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사진 촬영은 안 되십니다. 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디서 온 걸까요? 맞아요. 마이크로비오타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들을 총칭하는 단어와, 그다음 밑에 보시면 게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게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유전 물질,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저희 DN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학문은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를 읽는 코드를 이제 해독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전 정보 DNA까지 가면은 우리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계속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 단어를 언급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장내 미생물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서서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다 아시죠? 네, 장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장에만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 또 살고 있죠? 머릿속에. 맞아요. 전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우리 미생물이랑 다 공존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속 안에서 가장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자,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100조 마리나 되는 우리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 친구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현미경으로나 봐야 되는 이 생물들을 무게를 달아보니까 1.5kg나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몸속에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이 심장이라는 기관과 뇌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이 심장과 뇌도요, 1.5에서 2kg 정도의 무게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1.5kg에 달하는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심장과 뇌와 같은 그런 동급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하나의 개체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장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앞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이 장 건강과 세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먼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뭐 8.5 대 1.5, 85 대 15, 요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8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죠? 60대 15, 25. 혹시 그러면 여기서 중간균이라고 하는 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중간균. 간신, 맞아요. 간신, 박쥐, 이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유익균이 우리 장내에 많이 살고 있고 우세하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중간균은 슬슬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센 놈한테 붙는 거예요. 유익균이 세게 우세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중간균들이 유익균 쪽으로 붙어서 유익균과 동일하게 우리 몸속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이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 중간균들이 유해균 쪽으로 가서 우리 몸에 독소나 외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번외인데 유익균과 유해균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거의 종류들이나 기전 그리고 이 생태들이 다 거의 다 파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중간균이라고 하는 분야 있잖아요. 이 중간균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밝혀진 바가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그 학문 자체의 학자들은요, 이 중간균이라고 하는 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유해균, 유익균을 몸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적으로 어떻죠, 중간균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수적으로 월등한 친구들을 어떻게 유익균 쪽으로 가지고 오는지 그거에 대한 학문이 아직도 밝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장은 유익균 85, 중간균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유해균이 15 정도의 비율로 있을 때 사장님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유익균 85, 유해균 15의 이제 비율로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장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 건강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익균 자체를 섭취를 해서 수적으로 늘려주는 역할이에요. 자, 이러한 역할을 도와주는 제품이 뭐가 있죠? 우리 유니스티 안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프로바이오닉 플러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어서 유익균을 장 속으로 넣어줘요. 자, 그러면 이 유익균들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우세하게 영역을 확장을 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뭐냐면 여기 이 네 번째 줄에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물질들이에요. 자, 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저희가 다른 말로 부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프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단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유익균은 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만을 영양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먹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먹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혹시 이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이나 매스컴에서는 잘 노출되지 않았던 단어들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유익균들이죠. 우리 장 속에서 유익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유익균들. 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먹고 이러한 산의 성질을 가진 성분들을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밝혀진 단체지방산의 기능들이요, 다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들을 해내는 물질이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산 성분을 가진 단체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장내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산성으로 변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산성으로 장내 환경이 변하게 되면 유해균은 감소하고 유익균은 증가한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세균 죽여? 죽일까요, 세균?
왜 하필 산성으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중성이어도 되고 알칼리성이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유해균이 산성을 싫어할까요? 유해균이 산성을 싫어하는 건 맞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유산균과 유익균 이 두 가지 단어 모두 다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차이점 아시는 분? 갑자기 입을 꼭 다무셨어요. 닫으셨어요. 유익균과 유산균의 차이. 이게 단어가 비슷하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유익균과 유산균이 있어요. 유익균이 훨씬 더 큰 범주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익균은 유산균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유익균 종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유산균은 유익균의 대표적인 균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유익균이 좀 더 큰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유익균과 유산균을 동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익균 중에 대표 균주고요. 이 유익균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0%가 넘어요. 거의 유산균들이 유익균들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유익균과 유산균을 동일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산균은요, 산을 만들어내는 균들이에요. 산성의 물질들을 만드는 균들인데, 그래서 이 장내 환경이 산성이었을 때 가장 잘 정착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은 감소를 하고 유해균은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 요 단세지방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식이섬유한 프락토 올리고당을 먹고 장내 유익균들을 섭취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단세지방산을 얻어내기 위해서예요. 자, 단세지방산은 우리 이 장내 세균의 발효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첫 번째로 식이섬유와 프락토 올리고당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총 4가지의 바이오틱스를 전달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보시는 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와 프락토 올리고당을 사람이 섭취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성분들은요, 사람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섭취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유니시티는 식이섬유 회사라고 할 만큼 식이섬유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서 이 활용이 될까요? 네,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올리고당도 마찬가지예요. 난소화성 성분으로 우리 인간은 이 성분들을 먹고 소화,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장내 미생물들은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먹고 발효산물을 내뿜고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장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들이 장까지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장내 살고 있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우리 장내 유익균들, 미생물들이 이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막 맛있게 먹게 돼요. 자, 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유익균들은요, 우리 이 장내 살면서 집을 제공을 받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어떻죠?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살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을 하면서 안전하게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먹음으로써 어떻죠? 이 친구들한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먹이를 넣어주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내 세균들이 우리 몸에 공존을 하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숙주, 인간이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발효산물이라고 해서 이 장내 세균들이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먹고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발효산물로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성분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단쇄지방산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도요, 거의 다 미생물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속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단쇄지방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아세테이트 산, 뷰티릭 산, 프로피오닉 산, 다 어떤 성분들이죠? 산성의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산성의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장내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산성화돼서 어떻다? 그쵸. 유산균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터전,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즉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먹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는 이유는 여러분 몸에 이로운 역할들을 해주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 둘 이렇게 만났을 때 시너지, 서로 상승 효과를 주는 성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너지 바이오틱스, 줄여서는 신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총 4가지의 바이오틱스 보셨죠? 이 4가지의 바이오틱스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단에는 우리 단쇄지방산, 제가 계속 단쇄지방산이 우리 몸을 이 장내를 산성화해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단쇄지방산에 밝혀진 기능들이라고 해서 제가 총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3가지 말고도 슬라이드 바깥으로 더 많은 기능성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뒷단의 바이오스 라이프 7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최소한 이 3가지는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쇄지방산의 첫 번째 기능, 장내 환경을 개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적인 면역 기능. 세 번째, 에너지 대사 촉진. 이렇게 대제목만 보시고 뒤쪽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사장님 여기 다 나가요. 다 못 적으셔가지고. 자, 단쇄지방산의 기능 첫 번째,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입니다. 자, 앞쪽에 보시는 그래프는요, 장내 pH, 즉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우리 장내 세균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는지 이 그래프에 이제 나타나 있는 수치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막대 그래프,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초록색을 뜻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소장에서 주로 살고 있는 그 유익균을 뜻하고요. 살모넬라와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우리 몸에 병원성을 일으키는 병원균, 즉 유해균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막대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X축의 pH가요. 7일 때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H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가 높아지면 알칼리성, 혹은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H 7에서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산성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pH 7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가 볼게요.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 곳을 쭉 올라가게 되면, 자, 유익균이 생존하고 있는 구간이 pH 5.6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pH 5.6. 산성 상태에서 우리 유익균들은 100% 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병원균들은 20% 안팎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pH 7에서 조금만 염기성 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 막대 그래프를 쭉 올라가게 되면 pH 7.2, 약 염기성 정도 되는 그런 이 쪽인데 병원균이 100%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익균은 상대적으로 20%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환경을 이 산성으로 관리, 5.6 정도의 이제 산성 쪽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맞춰줘요. 우리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잘 맞춰주게 되면요, 이 똑똑한 유산균들, 즉 유익균들은요, 단 한 마리가 어떻다?
하루 만에 2,500억 마리까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익균을 잘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익균을 수적으로 우세하게 많이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넣어주면 뭐예요? 장으로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살아남아야지 정말 나와 같이 공존하는 유익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환경을 맞춰줬을 때 유산균은 알아서 한 마리가 2,500억 마리까지 분열을 해서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세대 시간이 지금 여기 보시면 3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0분이 짧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긴 시간일까요? 긴 시간,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 있죠? 체세포들은 이 분열하고 태아하고 이 주기가 있어요. 이 주기가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분열하고 태아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주기를 갖는 게 면역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면역세포도 태어나서 성숙해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태아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 인간에 비해서는 이 유산균들은 어떻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유해한 환경들을 멀리 하시고 이 환경을 산성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의 기능성 두 번째로 제가 면역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면역 기능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앞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장내 소장을 나타낸 이미지예요. 소장의 상피세포들을 이렇게 쭉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왜 면역 얘기를 하면서 소장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걸까요? 면역과 소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긴밀한 관계, 애틋한 관계, 그쵸? 밀접한 관계. 맞죠? 좋아요. 자, 밀접한 관계가 맞습니다. 자, 제가 면역 얘기, 제 교육에 앞서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장과 면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장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면역세포, 여러분들의 몸을 지켜주고 군인의 역할을 하는 면역기관들, 면역세포들이요, 70에서 80%가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셔야 돼요. 왜 소장에만 이렇게 많은 면역세포와 면역기관들이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위에 있어도 되고, 심장에 있어도 되고, 다른 기관에 많이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소장에 이렇게 많은 면역세포들, 우리의 군대들, 군인들을 배치시켜 놨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앞쪽에 사장님께서 미생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려면 소장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소장은 어떤 기관이죠? 어떤 일을 하는 친구죠?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양소가 소화되고 분해돼서 흡수되는 기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요, 가장 많은 음식물이 모이게 되고요, 가장 많은 이 음식물을 소화해주는 소화 효소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유해균과 독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실 때 어떻죠? 우리가 음식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을 먹는데 손을 안 닦고 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막 점심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밥풀도 막 흘리고 막 모두 떨어뜨리기 위해서 손으로 막 주워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화장실 균들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호흡하시죠. 날숨들숨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대기 중에서 유해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유해균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음식물과 같이 모이는 것, 유해균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기관이 바로 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똑한 우리 몸은요, 소장에 가장 많은 군대를 배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장에 이게 이제 바깥쪽이고 안쪽인데 소장의 최전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세포들을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떻다 최전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벽돌처럼 생겼죠. 굉장히 반듯하고 빈틈이 없게끔 생겼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소장 상피세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건강하지 못한 장을 가진 사람의 소장 상피세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장의 면역 기능들을 도와주는 게 또 단세지방산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이 1차 방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벽돌들 있죠. 이 소장 상피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친구 단세지방산이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 층도 아니고 이 두 층에 어떻다? 유신이라고 하는 점액질을 분비해서 이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의 유해균과 독소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두 층으로 꽉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방어, 물리적인 방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기전에 더 들어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 바깥쪽에 막 음식물들이 분해돼서 막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이버라고 해서 식이섬유도 있고 뭐 비타민 C도 있을 수 있고 D도 있을 수 있고 이 바깥에 막 이렇게 떠다녀요. 자, 그런데 이제 음식물을 어떻게 흡수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 세포 이 위쪽에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육모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이 소장의 손 같은 이 손이랑 비슷한 기관인데요. 이 영양소를 흡수할 때 이 친구들이 다 손으로 하나씩 짚어봐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유해한 건지 나쁜 건지를 하나하나 다 선별을 해서 흡수를 하는 그런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노폐물들은요 감히 여기를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흡수될 수가 없어요. 원래 건강한 사람은요 이 장내 상피세포들이 촘촘하게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나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생략이 됐는데 이 밑에 모세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장 이제 안쪽으로. 그래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에 다 영양소를 전달하는 그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혈관은 어디에 있나요? 몸 어디에 있어요? 몸 전체에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는 것도 다 모세혈관들이 이 영양분들을 받아서 말단으로 다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보시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장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새고 있고 들어가고 있죠, 막.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두 층의 건강한 점액질 막을 가지고 있어요. 방어막을.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둥둥 떠다니던 독소나 유해물질들이요. 이 세포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포들이 찌그러지고 모양이 나빠지면서 틈새가 벌어지게 돼요. 자, 이러한 질병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발병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장누수증후군이 어떤 거를 뜻하는지 잘 아시겠죠? 누수라고 하는 말은요, 무언가가 샌다, 새고 있다라는 뜻인데 어떻죠? 원래는 새지 말아야 하는 곳인데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독소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겨요. 자, 독소와 유해균들이 이 소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 밑에 제가 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해균들과 독소가 모세혈관을 따라서 여러분들 전신으로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게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간이라고 하는 기관 있죠.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해독을 해줘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만 해독을 해주고 이 친구도
하는 역할이 많고 이걸 24시간 맨날 해독을 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간에서도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심각한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독소들이 여러분들 모세혈관을 타고 여러분들 진짜 말단부위까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독소들이나 유해물질들이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언제 질병을 발병시킬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게 면역세포들이에요. 이 면역세포들이 이제 이러한 유해균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면역세포들도요. 이 유해균과 이 독소들이랑 싸우게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유해균들과 독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면역세포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져서 차라리 없어지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면역세포들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혹시 어떤 질병인지 아시나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원래는 이 면역세포가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물질들이나 독소, 유해균들을 없애버리는 우리의 군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약간 이상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5년째 지금 앓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목이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목이 아프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침이 안 나와서 이제 침샘 스캔이나 이런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성인은 요 양쪽에 2개씩 해서 총 4개의 침샘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침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처음에 검사했을 때부터 1개가 이쪽 왼쪽 1개가 퇴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같이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 갔을 때는 이미